강자의 발생편에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실려 있다. 재경이라는 유명한 목수가 나무를 깎아서 악기 받침대를 만들었다. 받침대가 만들어지자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귀신의 솜씨와 같다고 놀라워했다. 노나라의 군주도 악기 받침대를 보고 재경에게 물었다. 자네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러자 재경이 대답했다. 저는 비천한 목수인데 무슨 별다른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받침대를 만들 때 저는 기를 소모한 일이 없이 재기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3일 동안 재기하면 축하, 상, 그리고 장록 등에 대한 기대와 마음을 품지 않게 됩니다. 5일 동안 재기하면 비난과 칭찬, 그리고 잘 만듦과 그렇지 않음에 대한 기대를 품지 않게 됩니다. 와, 이거 뭔가 임팩트가 있는 말이네요. 잘 만들고 그렇지 않음에 대한 기대를 마음에 품지 않는데요. 7일 동안 재기하면 문득 내 자신에게 사지한 몸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국가의 위세에 대한 두려운 생각이나 마음속에 없어지게 되고 안으로는 마음이 전일해지고 밖으로는 방해 요인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다음에 저는 살림으로 들어가 성질과 모양이 좋은 나무를 살펴보다가 완성된 악기를 받침대에 떠올리도록 만드는 나무를 자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나무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저의 역량과 나무의 역량이 부합되니 제가 만든 악기 받침대가 귀신이 만든 것과 같다고 하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임팩트 있네요, 말이. 저는 동양 철학 내용이 좀 더 잘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재경이란 목수는 지금 입장에서 보면 조각가라고 할 수 있다. 분명 그는 누군가의 주문으로 악기 받침대를 만든 것이다. 제작 과정에서 주문자를 의식하는 순간 재경은 그냥 단순한 몫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와, 이거 되게 중요한 말 같아요. 애니메이션 입장에서 애니메이터를 채용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그냥 단순한 목수, 단순한 애니메이터. 그러나 재경은 예술가의 반열에 올라서 있다. 예술가는 자신과 작품 사이의 일체의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가의 위세마저 철저하게 배제해야 예술가는 창조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창조 과정 중 처음 단계에서 그의 의식이 들어오는 것은 악기 받침대를 만들겠다는 막연한 생각뿐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악기 받침대는 전적으로 이런 막연한 제작 계획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악기 받침대를 만들지 결정하는 것은 산속의 나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산속의 나무들. 산속에서 그는 완성된 악기 받침대를 떠올리게 하는 나무와 우선 마주쳐야 하기 때문이다. 장자를 검색하죠. 장자 사진을 보면서. 딱히 그나마 컬러 칠해진, 그쵸. 이, 아이고, 뭐 2500년 이상 된 인물인데 이 사람의 이미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대충 유추하는 거지. 악기 받침대라는 막연한 관념이 완성될 악기 받침대라는 구체적 관념으로 변하는 것은 바로 이 순간이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 바로 이 순간에 재경에 내리는 악기 받침대라는 막연한 관념마저 사라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특정 나무가 강제하는 완성된 악기 받침대라는 구체적 관념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입이 이상하네요. 물 한 잔 더 먹어야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우들 읽어준 책이 좋은 것 같아요. 성우들 읽어준 전자책 안 나올까요? 그 연예인들 말고요. 전문 성우들. 그런 성우들이 해주면 좋을 텐데. 서유리 씨 같은 분이 해주면 딱 좋을 텐데. 네. 뭐 이병헌 이런 사람들 말고요. 계속해서 읽으면, 그래서 만들어진 악기 받침대는 재경이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마주친 나무가 강제하는 것인지 식별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마치 나무가 스스로 자신을 악기 받침대로 탈바꿈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의 역량과 남의 역량이 부합한다는 재경의 말이 중요하다. 동아시아에서 천과 인은 대립되는 개념이다. 인이 어떤 인적 의도나 노력을 가리킨다면 천은 어떤 의도도 없는 자발적 움직임을 의미한다. 결국 재견의 손과 나무의 결이 어떤 매개도 없이 마주치는 것이 바로 창조의 과정이었던 셈이다.
진료들의 충돌, 몸들의 충돌, 이를 통해 귀신이 만든 것처럼 정교한 악기 받침대가 탄생한 것이다. 결국 창조에서의 관건은 관념이 아니라 몸, 플라톤의 용어를 빌리자면 형상이 아니라 진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니체도 차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신체를 경멸한 자들에게 나는 말한다. 저들로서는 이제 와서 마음을 바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전과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펼 필요가 없다. 그 대신 자신의 신체에 작별을 구하고 입을 다물면 된다. 나는 신체자 영혼이다. 어린아이는 그렇게 말한다.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이야기하지 못하는가? 확실히, 네. 그러나 깨어난 자, 깨우친 자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전적으로 신체일 뿐,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영이라는 것도 그 신체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에 붙일 말에 불과하다. 신체는 커다란 이성이며 하나의 의미를 지닌 다양성이고 전쟁이자 평화, 가축대이자 목자이다. 형제여, 내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그 작은 이성, 그것 또한 너의 신체의 도구. 이를테면 너의 커다란 이성의 작은 도구이자 놀잇감에 불과하다. 너희들은 나라고 말하고는 그 말에 긍지를 느낀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 자보다 더 큰 것들이 있으니 너의 신체와 그 신체의 커다란 이성이 바로 그것들이다. 커다란 이성, 그것은 나라고 말한 대신에 자아를 실천한다. 예술 작품이 탄생한 순간 예술가는 나는 신체이자 영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른다. 그림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조각도 그렇다. 그저 손이 움직인다. 춤을 추듯이 캠퍼스에서 오선지에서 키보드에서 혹은 나무 토막에서 움직이고 정신은 그저 자기 손에 경탄할 뿐이다. 그쵸. 컨셉 아티스트 그림 그리는 거 보면 계산해서 그리지 않잖아요. 그냥 그리더라고요. 생각하면서 그린다는 말이 잘 와닿지 않았어요. 뭐 구도 잡거나 뭐 어떤 걸 해야겠다라는 대략적인 약간의 생각이 있겠지만 그림의 과정 안에서는 그냥 쭉 그리더라고요. 뭐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 일상적인 자아와는 다른 일상적 자아보다 더 거대한 창조적 자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신체적 자아 혹은 자아적 신체라고 말해도 좋다. 결국 신체 운동 혹은 실존 전체 운동에서 분리된 자아 혹은 정신은 그보다 더 거대한 신체적 자아나 신체적 정신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차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는 다음과 같은 말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신이라는 것, 신체의 것은 어떤 존재인가? 신체가 벌이는 싸움과 승리를 알리는 전령사, 전우 그리고 메아리 정도가 아닌가? 형제들이여, 너희들은 정신이 비유를 들면 항상 주목하라. 바로 거기에 너희들의 덕의 근원이 있으니 그렇게 되면 너희들의 신체는 고양되고 소생하게 되리니 신체는 자신의 환희로 성장을 매료시킨다. 정신으로 하여금 창조하는 자, 평가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리고 온갖 사물에게 선행을 베푸는 은인이 되도록. 어쨌든 예술가는 신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끌리는 사람이지만 평론가는 자신의 정신으로 예술작품을 포획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술가는 어린아이와 같고 반대로 아무리 우호적인 평론가라고 해도 관객은 어린일 수밖에 없다.